수익률을 연 12%에서 14%로 높인 사람보다 매달 50만 원을 더 투자한 사람이 15년 뒤 약 4천만 원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시작 금액도 같고 투자 기간도 같았습니다. 차이는 한 사람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했고 다른 사람은 월 납입액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연 수익률을 12%에서 14%로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백 시간을 씁니다. QLD보다 TQQQ 비중을 더 높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다음 상승을 이끌 기술주를 찾고 가장 빠르게 반등할 종목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이는 것보다 매달 50만 원을 더 넣는 것이 더 큰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투자 기간은 15년입니다. 세금과 수수료는 제외하고 매월 말에 적립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 수익률을 12개월로 나눈 월 수익률을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연 12%를 가정하고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합니다. 15년 뒤 계좌는 약 7억 9,937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수익률은 같은 연 12%지만 매달 150만 원을 투자합니다. 15년 뒤 계좌는 약 10억 4,916만 원이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매달 100만 원만 투자하지만 수익률을 연 14%로 높였다고 가정합니다. 15년 뒤 계좌는 약 10억 916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을 더 넣은 두 번째 사람이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인 세 번째 사람보다 약 4천만 원 더 많습니다. 물론 모든 조건에서 월 50만 원 증액이 수익률 2%포인트 상승보다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작 금액과 투자 기간, 월 납입액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번 조건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납입액을 늘리는 것이 더 큰 결과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통제 가능성 때문입니다. 연 12%가 실제로 연 14%가 될지는 투자자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QLD 비중을 줄이고 TQQQ 비중을 높이면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폭도 함께 커집니다. 실제 장기 수익률은 시장이 어떤 순서로 오르고 내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수익률은 연 14%라고 해도 투자 과정에서 계좌가 50%나 70%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매도하면 계산표의 연 14%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월 납입액 50만 원은 시장이 허락해야만 바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을 높이거나 보너스 일부를 나누어 투자하면서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달 50만 원을 더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스닥이 올라야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10억 원을 만들기 위해 수익률만 봅니다. 연 20%를 만들 종목은 무엇인가? 다음 상승을 이끌 기술주는 무엇인가?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할 ETF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흥미롭지만 결과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계좌를 실제로 바꾸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월 100만 원을 12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가? 연봉이 오를 때 증가한 금액의 절반을 투자할 수 있는가? 자동차를 바꾸는 시기를 2년 늦출 수 있는가? 사용하지 않는 구독과 할부를 정리해 매달 20만 원을 만들 수 있는가? 보너스를 전부 소비하지 않고 12개월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답을 실행하면 다음 달 복리 계산에 바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과 건강, 필요한 경험을 모두 포기하면서 무조건 아끼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비를 지나치게 줄여 매달 50만 원을 만들었다가 몇 달 뒤 투자를 포기한다면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핵심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과 납입액을 늘리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같은 표에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TQQQ 비중을 크게 올려 기대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이려 한다면 최대 낙폭이 얼마나 커질지 계산해야 합니다. 계좌가 60% 하락해도 보유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월 납입액을 50만 원 늘리려 한다면 생활 만족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상금이 부족해지지 않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두 비용을 비교한 뒤 자신이 더 오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세 가지 규칙으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납입액입니다. 경기가 나쁘고 보너스가 없어도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월 150만 원을 약속했다가 몇 달 뒤 중단하는 것보다 월 100만 원을 10년 동안 계속 넣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는 증액 규칙입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대출 상환액이 줄어들면 증가한 현금 흐름의 30%나 50%를 자동으로 투자액에 추가합니다. 월급이 20만 원 올랐다면 그중 10만 원을 투자액에 더합니다. 대출이 끝나 매달 40만 원이 남는다면
그중 20만원을 적립액에 추가합니다. 처음부터 월 150만원을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월 10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10만원씩 높이는 방식이 지속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 매수 자금입니다. 정기 납입과 별도로 보너스와 환급금, 부수입의 일부를 모아두었다가 큰 하락에서 사용합니다. 다만 이 돈은 생활비나 비상금이어서는 안됩니다. 하락장에서 투자 계좌도 떨어지고 생활비도 필요해지면 가장 싼 가격의 주식을 팔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 50만원을 한 곳에서 모두 줄이려고 하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고정비에서 20만원, 보너스를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20만원, 부수입에서 10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서 나누어 만들면 생활을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고도 월 5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증액분은 별도 자동이체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월 100만원은 QLD 중심의 기본 계좌로 보내고 추가 50만원은 목표 비중이 부족한 자산을 채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TQQQ 비중이 이미 높다면 추가 50만원까지 전부 TQQQ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QLD나 현금을 채워 전체 위험을 낮추면서 총 납입액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금 증가가 곧 레버리지 증가로 이어지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QLD와 TQQQ의 역할도 분명히 나눌 수 있습니다. QLD는 장기 적립의 중심으로 두고 TQQQ는 계좌 전체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가속도 역할로 사용합니다. 월 납입액이 늘어 목표 도달 속도가 빨라졌다면 오히려 TQQQ 비중을 낮출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위험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흐름이 강한 사람은 조금 낮은 수익률로도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월 납입액이 부족하다고 TQQQ 비중으로 모든 차이를 메우려고 하면 하락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좌는 크게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할 현금은 없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지면 가장 좋지 않은 시점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과 납입액은 계산표에서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위험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월 50만원 증액은 실제 투자 원금을 늘립니다. 연 2%포인트 수익률 상승은 미래에 얻을 수도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얻는 과정에서 계좌의 변동성과 손실폭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 14% 수익률이 실제로 나온다면 수익률을 높인 사람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결과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연 14%를 얻기 위해 어떤 하락을 견뎌야 하는지는 최종 금액 한 줄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익률은 평균값이지만 실제 계좌는 매일 흔들립니다. 투자자가 견디지 못하는 수익률은 투자자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질문은 월 50만원을 늘릴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목표 금액을 낮추거나 월 납입액을 높이거나 수익률을 높이거나 투자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목표 금액과 월 납입액과 투자 기간을 모두 고정한 채 위험만 높이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희망에 가깝습니다. 매년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도 수익률만 보지 마십시오. 총 납입액이 전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적립을 중단한 달이 몇 번인지, 고금리 부채가 얼마나 줄었는지, 비상금이 몇 개월치 확보되어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시장이 하락한 해에는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재무구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유한 주식수가 늘고 부채가 줄고 현금 흐름이 강해졌다면 다음 회복을 받을 준비는 더 커진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40% 올라 계좌 수익률은 좋았지만 카드 대출이 늘고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면 좋은 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0억 원을 만든 사람은 시장을 완벽하게 마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조금 낮게 잡고도 월 납입액을 꾸준히 높인 사람, 폭락장에서도 적립을 멈추지 않은 사람, 계좌가 커진 뒤에는 무리한 수익률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종목을 찾기 전에 매월 납입액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수익률 2%포인트를 더 얻는 방법보다 매달 50만원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시장이 결정하지만 납입액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숫자를 꾸준히 높이는 사람이 결국 목표에 가까워집니다. 10억 원은 투자 계좌의 수익률 한 줄이 아니라 가계 전체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